역사적으로 보면 독도가 우리의 계속 고유 영토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저는 이 풍부한 자원이 있는 독도의 땅에 있는 이런 부분들, 저는 전쟁을 감수하도록, 지금 일본이 전쟁 우리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말 엄청난 자원의 강물인 이 독도, 자, 오늘의 2강. 자, 오늘의 2강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 자, 단순히 생각하면 천연가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기름값 올라가고 또 뭐 전기료 올라가고 당연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천연가스가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로 본 천연가스 앞서 얘기했던 그죠?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에너지 안보까지 있는데 이 에너지 안보까지 본다면 독도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천연가스, 특히 이 8월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 변화할 추이를 보시면, 자, TTF는 주로 이제 유럽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TTF가 이렇게 쭉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려왔다가 7월부터 조금씩 움직이긴 한데 이 변동폭이 하루 최고 40%까지 가는 이런 변동성이었어요. 항상 주식 격언에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면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뭐 암호다 아니면 그런 반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딱 천연가스 지금 선물 가격 변할 추이가 딱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번 선물 가격이 이렇게 40%씩 급등락을 하는 이유는 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이 호주의 주요 액화 천연가스 시설 노동자의 임금 입산과 고용의 안정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서, 그러니까 파업을 한 것도 아닌데 파업에 나설 것이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에너지 컨설팅사 리스타드 에너지 종착 루어 가스 분석가는 호주의 파업이 구체화될 가능성을 천연가스 이 시장이 반영할 것이다. 파업이 일어난다면 쉐브론과 우드사이드 에너지 그룹의 노동자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4개 LNG 시설이 중단될 수 있다. 로어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호주의 LNG 수출 능력이 약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많은 아시아 구매자들이 다른 곳에서 LNG 함을, 특히나 호주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넘버 1위거든요. 중국, 일본이 가장 많이 천연가스를 수출하는데, 중국과 일본의 올해 상반기 호주자 LNG를 보면 2,600만 미터급 규모를 구매한 바, 이는 해당 기간 호주 수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면 이 중국과 일본이 만약에 파업을 한다면 이 천연가스를 못 갖고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쪽 가든지 미국 쪽 가야 된다. 지금 봐서는 어디 갈 가능성이 제일 높겠습니까, 여러분들? 러시아겠지.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를 대놓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영향, 만약에 러시아 쪽, 미국이 반대로 해서 러시아 쪽 못한다, 뭐 중국은 상관이 없을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가격 상승 비용이, 천연가스 구입 비용이 엄청 놀라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특히 아까 TTF 같은 경우는, 자, 이 유럽의 충분한 재고에도 불구하고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이 액화 천연가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니까 재고가 충분하게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재고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수요가 그렇게 겨울에 비해 많지도 않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러시아 쪽 지금 수입은 가능하고, 지금 수입을 가능하지만 합법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양해를 구해서 일부 물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법적으로는 불법이고요. 중국은 러시아산, 네, 그렇죠. 중국은 러시아산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그죠, 이 TTF, 이 유럽 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HH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 보시는데, 올해 HH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7월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지금 이 HH 선물 가격 같은 지금 보시면 요쯤 되면 이게 3월 정도 되거든요. 그죠? 3월 정도 되는데 3월부터 꾸준히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도 함께 반응을 했지만 유럽과는 좀 사정이 다르다. 지난 9월 뉴욕 상품거래소 거래되는 미국 헨리 허브 천연가스 가격은 장중 100BTU당 3.018달러까지 오면서 5개월 내 최고가를 깼다. 이미 지난가 3월부터 상승했고 그 추세가 꺾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물론 미국 이 정부의 점진적 석탄 발전소 폐쇄, 그다음 유럽의 LNG 수출 증가 구조정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뭐 이 액화 천연가스 파업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유럽도 그렇고 TTF도 그렇고 HH도 그렇고 지금 이 천연가스 흐름은 7월을 기점으로, 그리고 미국 같은 좀 빠르게 기점으로 바닥을 형성한 것으로 지금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박영훈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장이 하는 얘기 조금은 더 맞지 않겠습니까? 2030년까지 보면 80.6기가와트의 석탄 발전 설비가 폐쇄되다. 그리고 5년 내에 석탄을 대체한 발전용 가스가 빠르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천연가스가 친환경 가기 전에 가장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 천연가스 생산이 20% 정도 증가하지 않으면 HH 천연가스 가격 빠른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근데 미국이 지금 생산이 20% 증가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20% 이상 증가할 이유가 미국 입장에서도 가격 올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러시아의 협력, 러시아 가스를 사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 생산량을 많이 늘렸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이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올릴 이유가 그다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천연가스만 되는데 이 천연가스만 오르냐?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데 국제유가까지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우디랑 이런 부분들 이제 계속 감축을 하면서 안 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 있었지만 지금 어쨌든 보시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지금 점점점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 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예전과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가로 치면 어떻습니까? 10달러, 20달러 시대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 10달러, 20달러 이런 시대는 이제는 힘들다.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유가 원전은 오펙이 주도권이 유지되는 한 국제유가 배당 70달러에서 100달러.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내려갔을 때 부분은 여기에 뭐 힘을 좌지우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었었죠. 근데 미국이 아시다시피 긴축 물자를 석유에서 뭘로 바꿨습니까? 반도체로 바꿨죠. 그러면서 미국과 지금 이 사우디의 관계가 예전하고 못해요. 오히려 사우디는 중국이랑 이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미 세력인 중국과 이란과 지금 손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미국의 힘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렇게 유가를 낮추었지만 이제는 오펙의 힘으로 이 700에서 100달러선이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게 유지 안 되고 더 내려갈 이유는 단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전 세계 이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그래서 경기 침체가 확 온다면 유가 확실하게 빠질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에너지 안보, 이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얘기 전에 최근에 가뭄, 폭염 이런 거 쭉 보신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무슨 현들 인플레이션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자, 먼저 보시면 에코플레이션인데, 에코플레이션은 자연재해 등 가뭄, 태풍, 폭염 이상 이유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환경 보전을 위해서 지금보다까지 환경에 대한 대가상 비용. 자, 가장 알리백이죠. 그죠? 알리백이 가장 부분. 그래서 지금 모든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은 2030년까지 알리백 친환경으로 100% 소재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최근에 제가 방송에도 상축 가격
삼겹살만큼이나 비싸다. 그죠?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삼겹살을 먹었는데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상추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지금 가격이 보면 삼겹살 가격보다 상추 가격이 더 비쌀 정도, 지금 오히려 이제 가격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 얘기 들으면 1년 사이에 모든 물가가 5배 정도 오른 느낌이라. 이 에코플레이션이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방금 얘기했던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에그플레이션이죠. 자, 에코플레이션하고 비슷하지만 농작물 가격이 유발되면서, 그러니까 에코플레이션이 영향을 받아서 그보다 조금 작은 개념이지만 농작물 가격이 유발되어서 인플레이션,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에그플레이션.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물가 한번 올랐지요. 근데 이번에 폭우가 와서, 그죠? 또 물가 올랐죠. 근데 폭염이 와서, 가뭄이라 좀 이상하다, 그죠? 폭염이 와서 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뭐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바로 이 스크루플레이션입니다. 스크루와 인플레이션의 줄임말로 물가는 지금 보시는 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임금도 소득이 늘지 않은 가격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게 바로 스크루플레이션이고, 이 스크루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의 전 단계로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에그, 그 다음에 스크루플레이션까지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죠. 그죠? 이런 것만 오면 좋은데,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 에너지 E를 따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기억님, 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바로 인플레이션. 근데 앞서 얘기했던 에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해서 이 화석 연료의 가격이 지금 점점 줄어들지만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운송비, 직접 발전 비용 증가, 전기요금 인상, 제품 생산 비용 증가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안정되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쪽 같은 경우 3월부터, 유럽 쪽은 7월부터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영향이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8월 10일 날 미국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자, 보시면 예상치가 3.3이었어요. 근데 실제 발표는 3.2. 물론 기존 7월 달에 3.0보다는 올라갔지만 그래도 예상치 밑으로 내려왔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지금 보시면 CPI에서 경계해야 될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보시면, 자, 근원 CPI는 전년 대비 4.7% 없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PI의 기초가 되는 게 근원 CP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근원 CPI가 아직까지 4.7%, CPI는 3.4까지 내려와서 2%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CPI가 4.7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뭡니까? 기초가 되는 게 이 정도 있다는 것은 어떤 다른 영향으로 해서 앞서 얘기했던 에코나 에그나 스태그라든지 이 인플레이션, 이런 영향으로 해서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자, 둘째 한번 보십시오. 7월 말부터 시작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음 달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경계다. 자, 바로 이 인플레이션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에너지 가격이 근원 CPI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된다. 자, 이 얘기인 즉슨 지금 이번 7월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발표가 안 됐지만 시차를 두고 이 천연가스 유가 부분이 올라간다. 아시다시피 가장 이렇게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장 촉발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식량 이런 가격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가가 그 당시 $110 넘었었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영향이 크게 받았어요. 지금 금리 인상을 거의 목끝까지 한 상태에서 이게 다시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에너지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꺼지지 않는 미국의 금리 불씨. 지금 들리는 얘기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미국의 금리 불씨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쉬자. 물론 9월 달에 CPI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간에 한번 쉬어도 되고 대신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올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월 달을 그러니까 이 앞서 얘기했던 근원 CPI라든지 이 미국의 CPI 이것들이 어차피 아시다시피 겨울 되면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때 반영되면 그때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9월 달부터 더 9월, 11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 세수 감소도 있지만 자, 금리를 미국과 금리 차이가 2% 가까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가계부채 때문이죠. 이 가계부채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가계부채가 지금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과연 기준금리의 문제일까? 맞아요. 기준금리의 문제가 맞습니다. 기준금리 문제 플러스 언론 플러스 건축 이런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서 집값 올라간다, 금리 내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시면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내관인 가계부채는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리만 사태, 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가장 크게 나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가계부채죠, 그죠? 그 가계부채를 제어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가계부채 내관은 계속적으로 지금 안고 계속 이 주식으로 치면 폭탄 돌리기예요. 폭탄도 이렇게 있는 것들 이러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폭탄주를 만들어 가다가 한 방에 빵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우리도 촉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국제 에너지 가격은 시장 방향을 미루면 더 큰 GDP에서 왜냐하면 이 에너지 가격 하면 수출이 물가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이 2개월 연속 흑자를 하고 있지만 불황형 흑자라고 해야지 않습니까? 불황형 흑자. 수출이 줄고 그다음 수입도 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수입 주는 폭이 훨씬 더 커서 이 불황형 흑자를 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에너지 가격 상승은 수입이 훅 주느냐? 못 줄어요. 오히려 훨씬 늘어나겠죠.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GDP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앞서도 제가 서두에도 좀 언급을 드렸었지만 특히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에너지 때문에 유럽에 파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뭐 항제세를 부과하겠다 하면서 에너지를 확보를 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유럽 뭐 독일부터 해서 영국, 프랑스 정권이 아마 다 교체되었을 거예요. 정권이 다 교체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권 교체, 에너지가 그만큼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는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다. 국가의 안정 보장과 깊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정적인 고도 합리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특히나 이번 전쟁으로 특히나 뼈아프게 넣었죠. 그러니까 자국의 나라 방산 쪽이 뜬 이유도 하나도 있지만 이 에너지 안보가 이번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을 알았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국민 경제 필수의 에너지 96.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 에너지 안보가 특히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만약에 중동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도 이 에너지 안보 사태가 엄청나게 시급한 문제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지금 세계 각곳에서는 석유보다는 뭡니까? 태양광. 그래서 태양광 투자가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다. 자, 이 태양광 투자는 특히나 에너지 안보와 RR의 영향. RR의 영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다. 에너지 안보 때문에 태양광 하는 건 알겠다. 근데 RR는 뭐지? 자, RR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텍사스 쪽에 지금 많이 졌잖아요. 근데 텍사스가 늘 전력 공급이 불안전해요.
이 부분을 태양광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세계 청정 에너지와 화석 연료 에너지 투자 보면 자 2018년 19년 기점으로 화석 연료는 밑으로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2023년 투자치면 1조인데 자 청정 에너지 이 친환경 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계속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2030년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 2050년은 뭡니까? 넷제로 화석 연료가 전혀 사용하지 않은 넷제로 상태.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지만 2030년이든 2050년이든 여기까지는 그죠? 진짜 친환경 쪽이라든지 이쪽이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초전도체 같은 획기적인 기술이 나온다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에너지를 이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OECD 국가별 에너지별 이 지급률을 보시면 이게 자료가 잘 없더라고. 2016년도 자료인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다지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순위를 보면 1위가 노르웨이입니다. 그죠? 1위가 노르웨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3위. 자, 일본이 34위, 한국과 일본이 지금 30위. 그러니까 OECD 중에서 가장 밑에 있다. 그만큼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6.9%를 해외에서 의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급률이 떨어지면 특히나 우리나라 조금 놀라운 걸 보시면 원전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 일본은 의외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일본은 의외로 지금 원전비 1.1%밖에 안 돼요. 자, 이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 안보에는 빵점이다. 어떻게 보면 빵점이다. 자, 그렇다면 수출을 하든지 아니면 이 해외 자원 쪽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이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금,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야, 2014년 이전의 정부가 어느 정권입니까? 여러분들 MB 정권이지 않습니까? MB 정권이다 보니까 이 당시만 해외 자원 개발 이 부분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지만 자원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자, MB 정권 무너뜨리면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2014년과 2020년 기준을 비교해 버리면 반의 반토막이 더 나버렸어요. 그죠? 근데 앞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한국과 일본이 33위, 34위인데 자, 한국과 일본의 해외 자원 개발 현황을 보시면 완전히 달라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그죠? 석유 가스 자원 개발 내려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019년에 28위였는데 지금 41%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일본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해외 자본 개발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반대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계기로 특히나 에너지 안보가 우리가 크신 만큼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화석 연료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 더 낮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지금 전 정권의 외교 특히 자원 얘기 부분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 이명박 시절의 그 공기업들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자금이 없어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세제 혜택들이 축소되면서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가 계속 좀 위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자원 안보 관점에서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시노페, CNPC 이런 국영 기업 중심으로 해외 자산 인수를 대규모 추진하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 지금 적대시대인 사우디에도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에너지 안보를 확고하게 지급하고 있고 자, 그 결과 2022년 포춘 글로벌 500개 오늘 에너지 기업 중 77개 중 중국 기업이 18개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 성동원 한국수출위원회 선임명문의 에너지 안보 원자재 공급 안정망을 위해서 해외 자원 정상화 요구되나 국내 기업들 해외원자 확보에 적극 나설 수 일관성이 앞서 얘기했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금융 지원과 이 부분이 뭡니까? 앞서 얘기했던 세제 혜택,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정말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독도가 있습니다. 독도에는 정말 수많은, 그죠? 이 수많은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는데, 특히 독도 같은 460만 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그러니까 사람의 때가 묻지 않기 때문에 더 풍부한 자원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독도를 일본이 계속 탐낸다. 아니, 그 홍반장이 천연가스 얘기하다가 독도를 얘기하고 일본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천연가스 분련 부분들이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분석을 해드리면, 자, 이 일본의 독도 도발은 최근 기상청 발표해보면 이놈들이 기상청 발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케시다라고, 그죠? 일본 기상청에서 일본 예보할 때 다케시다 얘기합니다. 아니, 정작 다케시다는, 그러니까 이게 일본말 하면 이제 대나무도 없는데, 그죠? 이러는데, 특히나 지금 이 총리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독도 관련해서 강력한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다. 자, 2013년 당시 이 외무상에 있을 때 다케시마 날로 이렇게 하면서 정부 기념일로 격상시킨 사람이 기시다 총리죠. 이 기시다 총리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 기시다 총리가 하는 건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인기율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19년 독도 도발을 한 19년 동안 왜 이렇게 줄기차게 이렇게 하느냐? 자, 여기에는 이 독도가 정말 풍부한 자원들의 보고인데요. 이 가장 유명한 자원, 크게 한 4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첨단 산업의 핵심 4대 금속을 품고 있는 망간 단계입니다. 이 망간 단계는 바닷속 약 3,000에서 5,000m 분포하는 강물인데, 이 강물이 어른 주먹만큼 크게 되려면 100만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망간 단계 표면에는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이 4가지 부분 다 어디 쪽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2차 전지입니다. 그죠? 2차 전지. 이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갈 수가 있다. 특히 내일 제가 2차 전지가 좀 언급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특히 2차 전지 장비는 저희가 빵빵한데 소재의 대부분 90% 이상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소재 수출 멈춰버리면 우리 2차 전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망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일본이 노릴만 하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나라도 연간 152만 톤을 소비하고 있는 바로 인산염 가물입니다. 이 인산염 가물은 인산 비료의 제조 합성세도, 도금 표면체제 가축사에도 물론 원자력 발전과 우라늄 특수강 소재, 바나듐 얘기 계속 좀 나오죠. 이 강도 인산염 강물이죠. 이 강물은 세계적으로 산출가 적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다면 보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산염 강물도 독도 인근 바다에 속속 발견되는데, 자, 이건 깊지도 않아. 수심 500에서 1000m 2억 톤 이상의 인산염 강물이 나온다. 자, 근데 품질도 뛰어나고 매장량도 많고, 자, 그러면 우리도 중국이 히토리오 있잖아. 맨날 좀 만되면 우리 히토리 멈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물량이 60에 70%, 많을 때 80% 넘었지만 60에 70%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 인산염 가물을 갖고 있으면, 야, 우리도 하기 싫은데 일본 애들이 막 하면, 야, 우리 하기 싫어? 받지만 나도 수출하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미네랄을 품고 있는 최고의 청정수 해양심추수. 해양심추수는 수심 200m 이상이 깊은 곳에 이제 바닷물이 있는데요. 자,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청정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칼륨 등 인체를 피내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음료, 식자재, 화장품 등에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맞습니다, 그죠? 넘볼 수 없는 땅이죠. 자, 이런 해양 심층수까지, 그러니까 강물이며, 강물 자원이며, 이 식자재, 화장품한테 이런 해양 심층수가 다 있는데,
특히나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바로 이 천연가스의 200배 효율을 내는 바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바닷물 속에서 썩은 미생물이 퇴적하고 그 위에 메탄가스, 천연가스 등이 물과 함께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가스가 물 분자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서 마치 고체의 연처럼 불이 타오르게 되는데요. 보통 기체가 고체로 바뀌면 약 160배에서 200배로 앞서는데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1리터에 최대 200리터의 가스, 그러니까 1리터에 천연가스 200리터가 들어있는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거죠.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연소할 때 석유에 비해서 이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친환경 에너지, 아까 얘기했던 에코플레이션의 정말 매력적인 가스가 되겠죠. 그죠? 근데 독도 주변에 약 6억 톤 가량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으며 향후 30년간 연간 10조 원 이상, 토탈하면 150조 이상, 이건 최저 기준입니다. 연간 300조도 넘는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아직 개발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 개발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관련해서 자세하게 하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독도 관련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이런 강물이 있고 이 강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이 조정인데, 이 김대중 정부 때 한 이 신한일 어업협정조합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신한일 어업협정이 생기는 이유가 보면 이 당시 보면 이제 94년도에 배타적 경제 수용을 위한 유엔 해양법이 발효가 되면서 간할권이 10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독도가 겹치는 거죠. 이래 되니까 바다 경계선에 별도로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일본 애들이 유엔 해양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영해에 침범을 하고 막 난리를 쳤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앞에 남포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당시 생각해보세요. 1994년도 98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우리나라를 우위에 섰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협정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어협협정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때 많이 양보를 하면서 중간수역이라는 부분을, 여기 나오네요. 신한일 업체에서 중간수역을 묶여두면서 일본이 공동관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니면 누구도 양국 합의가 없는 탐사를 할 수 없다. 근데 이러면 일본 새끼들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학술 목적으로 지금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발표를 안 해요, 지금.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서 가장 앞서요.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다 보니까 분명히 학술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러분들? 이놈들이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뭡니까? 훨씬 많은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협정 때문에 그 당시 동해에서는 장어, 명태, 꽁치도 잡을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수역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신한일 협정 이전에 보면 구한일 협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구한일 협정을 일본이 그냥 자기들 혼자 그냥,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냥 오히려 이 부분보다 뭡니까? 유엔에서 한 이 부분이 더 큰 범위니까 우리 이것들 자기들 혼자 깨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하고 지금 그때랑 지금 어떨까? 이제는 비슷비슷해요. 우리도 충분히 야, 그때 협상 깨자, 우리 하기 싫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왜 맨날 끌려가는지, 왜 그리고 미국 쪽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독도가 우리의 계속 고유 영토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저는 이 풍부한 자원이 있는 독도의 땅에 있는 이런 부분들, 저는 전쟁을 감수하도록, 지금 일본이 전쟁 우리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말 엄청난 자원의 강물인 이 독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입니다.
저는 이 독도의 날에 이런 중간 수요에 묶여있는 이런 부분을 가감하게 보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이런 풍부한 수역에 있는 이 독도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무 오늘 제가 강하게 얘기한 거는 아닌가 좀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천연가스 얘기부터 우리가 이 천연가스 특히나 자원 관련해서 정말 확실한 우위에 선정할 수 있는 부분 바로 독도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님이 진짜 독도 관련돼서 우리나라 정부가 좀 세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캠퍼스 홍반장입니다. 저는 내일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